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기성 CFP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그렇죠, 환급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 전략을 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말정산 개요를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근로자와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그렇죠, 네,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기존에 원천징수했던 사업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했죠. 여러분들 받을 때 실제로 급여 명세서 보시면 아시지만 세금 얼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 얼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원천징수가 계속 쌓여서 다음 연도 2월에 내가 1년 동안 얼마의 세금을 냈냐, 실제보다 내가 더 냈냐, 아니면 적게 냈냐, 네, 요거를 따져서, 네, 환급을 해주거나, 부족하면 세금을 징수를 한다라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면 역시 환급을 받는 거고요. 플러스가 되면 제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신고하면 되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에 정소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죠. 근데 근로소득이 있고 추가적인 어떤 사업소득이 있다. 그러면 본인 직접 하셔도 되고요. 홈택스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 통해서, 네, 기장신고 하시면서, 네, 하셔도 된다. 네,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제가, 한 가지 먼저 팁을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원천징수를 하잖아요. 이 원천징수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간이세표에 따라서 공제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몇 명, 그리고 급여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을 내가 이제 급여를 받는데 그 중에 세금이 10이다라고 했을 때 원천징수 10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난 8만 떼라. 그래서 나는 이만큼 매월 저축을 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재무관리를 할 것이다. 하면 사업자, 즉 회사에 내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13월에 보너스를 받고 싶어, 많이 받고 싶어. 그래서 한 12 정도 떼세요. 원래 이제 10이라면, 세금이 10이라면 이렇게 이제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우자 모르게 비상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세금을 많이 떼게 해서 나중에 보너스를 따로 받는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무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세금을 덜 떼고 덜 뗀 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하죠? 네. 투자를 해서, 네, 나름대로 재무관리 하는 부분인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무조건 80이냐 120이냐를 그냥 선택할 게 아니라, 80을 선택한 분은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급을 해왔다라고 한 분들은 80을 해도 좀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요청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팁으로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련돼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즉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입니다. 자,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뭐예요? 소득에서, 본인의 총소득에서 빼주는 개념. 그리고 세액공제는 뭐죠? 네, 세금이 다 계산됐어요. 산출세액에서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소득은 어떻습니까? 소득공제는 자기가 받는 소득에서 공제,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산출되면 그게 세금이 되는 거죠. 산출세액이죠. 자, 이 프로는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니까요. 이런 개념만 먼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준다.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 뭐죠? 다 계산된 세금에서 네,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높은 분이 소득공제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세액공제가 유리할까요? 반대로 소득이 낮은 분은 세액공제가 유리할까요? 소득공제가 유리할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선택해야지만이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알아봤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준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준다.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좀 높지 않아서 실효세율이 조금 낮다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자, 15% 최대 구간 15% 넘지도 않죠. 1,200만 원까지는
네, 그렇죠. 6%, 그 다음에 15%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소득공제에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뭐 실효세율이 10%다. 그러면 10%를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290만 원 나옵니다. 세액감이 없다 과정하고 세액공제는 이제 이분은 소득공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세액공제 없고 그러면 결정세액이 29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계속 급여를 받을 때 어떡하죠? 온천지수를 하잖아요. 그거를 매달 곱하기 12개월 하게 되면 1년 동안 내가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게 만약에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분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10, 즉 환급을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액공제를 갖다, 즉 100만 원에 대한 15%. 자, 대부분 이제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분을 조금 더 15% 해주고 소득이 높은 분은 12%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그걸 가정한 겁니다. 자, 15%, 100만 원에 대한 15%를 세액공제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분은 산출세액 300만 원이 될 거고 15만 원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분은 환급이 15만 원이 됩니다. 어때요? 소득공제로 가는 것보다 세액공제를 한 게 이분은 유리하죠. 네, 뭐 물론 이제 약간 그 전제를 가정하고 만든 사례입니다만은 소득이 15%보다 낮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세액공제가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분은 어떻게 해요? 세액공제로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계신 분들, 즉 소득이 높아서 실효세율이 좀 높은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소득금액이 8천만 원이고요. 소득공제로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과표가 7천만 원이 되고요. 실효세율이 30%로 가정했을 때 산출세액이 2,1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 가정하고 결정세액 2,100만 원이죠.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징수 추가로 이분은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 적게 낸 거잖아요. 그래서 1,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우측에 보게 되면 이분은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 뭐예요? 세액공제 12%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액공제에 120만 원, 산출된 세액에서 2,4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니까 2,280만 원이 결정세액이고 기납부세액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1,280만 원을 이분은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무려 180만 원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80만 원 작은 금액 아닙니다. 그죠? 네. 뭐 이거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높은 분들은. 자, 그래서 자,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셨죠? 소득공제를 어떤 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분들, 즉 실효세율이 높은 분들 아니면 소득이 좀 높은 분들. 예를 들어 맞벌이다.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간이 높은 분한테 어떻게 해요? 네, 소득공제로 가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인적공제나 이런 공제 같은 거 소득에서 빼주는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소득이 높은 분한테 가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그죠? 그러나 무조건 소득공제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비 세공제나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용카드 사용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중이 신용카드는 25% 이상을 써야 되고요. 의료비는 3%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대전제는 소득이 높은 분은 소득 공제로 가는 게 대체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소득이 낮은 분들은 세액공제로 가시는 게 좀 유리할 거다라는 거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좀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400만 원에 대한 어떤 공제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실효세율이 10%인 구간인 분들은 400만 원에 대해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세금 혜택이. 그러면 소득공제 받는 분들은 40만 원 혜택이 있는 거고요. 자, 실효세율이 40% 있는 구간인 분들은 4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 덜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60만 원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세액공제는 만약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15%로 60만 원씩 각각 내게 돼요. 자, 그랬을 경우에, 실효세율이 10%인 구간에 있는 분은 소득공제, 4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플러스 20만 원에 대한 추가 세금의 혜택, 절세 효과, 즉, 환급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 실효세율이 높은 구간에 40% 있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160만 원 받을 거를
네, 60만 원밖에 받지 못하는, 네, 오히려 마이너스 100만 원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감소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게 400만 원 제가 뭐 때문에 넣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연금저축을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40%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400만 원 실효세 40% 있는 구간인 분들은 세액공제가 12%예요. 12%. 그러면 48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높아지겠죠, 손해가. 그래서 지금 많이들 예전에 소득공제였을 때 그 연금저축 많이 하셨던 분들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이 세액공제 바뀌면서 네, 세금의 어떤 절세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2023년 기준 2023년 개정안에 보게 되면 이 지금 그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600만 원,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 원, 그다음 퇴직연금 합해서 900만 원 늘어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뒤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감안하셔야 되는데, 과연 나는 소득공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로 가는 게 좋은가, 세액공제로 가는 게 좋은가, 이 부분 고민을 하실 건데요. 어차피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현재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면서 그 연금의 소득이 결국은 또 일정 금액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물론 이제 개정안에는 이제 누리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끔씩 바뀝니다만은, 어쨌든 건보료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하셔서 비과세와 그렇죠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안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서 그 실효세율, 즉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소득이 있는데 실제로 낸 세금이 뭐 15다 그러면 실효세율이 15%인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바로 그냥 그만큼이 바로 내 세금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조금 이제 그렇죠, 큰 영향이 없게 되고요. 대체로 좀 불리합니다. 고소득자가 소득공제 유리하고, 그리고 저소득자는 대체로 소득공제가 불리하고, 세액공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15%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실효세율 12% 구간이다. 그러면 오히려 세액공제 15% 받는 게, 세금에서 빼주는 게 15% 받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만 먼저 여러분이 잘 하셔도 굉장히 연말정산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소득공제는 어떤 게 있죠? 자,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을 거고요. 사업자분들은 표준공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적공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적공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소득공제가 필요하니까 인적공제가 당연히 소득이 높은 분한테 가게 됐겠죠. 맞벌이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그 밖에 소득공제. 자, 기타, 그 밖에 소득공제는요, 지금 우리 뭐, 청약저축 같은 거, 그런 저축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은 지금 여기 근로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자, 조세특례 제한법은 말 그대로 특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몰이 있어요. 일몰이 뭐예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물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언제든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그 밖에 소득공제를 나누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법으로 좀 더 구분을 상세하게 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뭔지 아셔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인적공제를 할 것인지, 요즘은 뭐 맞벌이 아니신 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소득공제를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 이 소득세 감면이 있고, 세액 감면이죠. 세액 감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가 있는데, 요 차이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퇴직연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특별세액공제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세액세액공제. 그래서 2023년도에 월세액세액공제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올해도 내가 했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좀 연말정산을 위해서 나중에 세금 혜택, 절세 효과를 좀 누릴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잘 전략을 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상으로 잠깐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만족스러우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 꼭 전파 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봬요.